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소설가 한강이 선정됐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한국 작가 최초,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 국적의 작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현지 시각 10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을 선정 사유로 꼽으며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여겨지는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7번째 시상을 했으며 1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이 밝힌 선정 기준에 따르면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생산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강 작가는 2005년 최연소 나이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며 2016년 5월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고통. 이 소설 쓰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벨문학상은 백인 작가들이 주도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13명, 영국 12명, 스웨덴 8명, 독일 8명 등 수상자 대부분이 미국, 유럽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 3명, 일본 2명, 중국 1명에 이어 한국이 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미 대선 후 한국 패싱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추진할 수는 없지만 한미 핵협의 그룹에선 명시적인 사안 이외에도 마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리스와 트럼프 양 진영에는 한미 공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한국 패싱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국정감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반 여야 의원 8명이 선소한 조현동 주미대사를 상대로 현안들에 대한 현상과 대책을 따져묻고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제 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국내 목소리나 의원들의 취지는 10분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의 생각이 어떠신지. 자체 핵무장이나 또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한 북한의 노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북한에 대해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71.4%나 되며 적어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도 주미 대사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조현동 주미 대사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그룹까지 구축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1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11월 선거로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국만 패싱당하는 우려가 없는지를 집중 캐물었고, 조현동 대사는 두 후보 참모들과 접촉해 모든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만의 패싱을 미리 저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북미 문제나 이 러브 문제에서 우리가 패싱할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한미 간의 공조, 한미 간의 공감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선결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해리스 후보는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정상 간 담판을 벌이려 할 텐데 그러면 한국만 패싱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해리스 측과 트럼프 측 참모들과 사전 접촉해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 새 행정부가 되더라도 한반도 정책 추진에서는 한미 공조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당선돼 북미 정상회담으로 담판을 지으려 한다 해도 한미 공조를 우선시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즉 미국과만 통하고 한국은 봉쇄하는 정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됩니다.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장은 한 해에 외국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2,200만 명이나 되고 미주 동포를 포함해 해외 동포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사건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태를 당할 때에 대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되는 경찰 주재관들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현동 대사는 경찰 주재관들이 많아야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본부에 건의할 테니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이와 함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사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 개선이 시급하며 경제통상기술 분야를 장기적으로 전담할 전문 인력의 충원도 절실하다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괴물 허리케인으로 꼽힌 밀튼이 플로리다에 상륙해 막강한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템파베이 홈구장 지붕이 산산조각 났으며 크레인이 여러 사무실 빌딩에 충돌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시속 115마일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경기장. 그러나 허리케인 밀턴이 수요일 밤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홈구장 지붕 패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템파베이 경기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로 지지된 돔형 지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밀튼이 상륙했을 때 수천 명의 대원과 국민 방위군을 위한 집결 장소였으며 침대까지 준비된 안전한 장소로 계획됐었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120마일, 3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한 밀튼은 20분 만에 12개의 강력한 토네이도를 일으켰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허리케인 밀튼은 46층짜리 고층 빌딩에 위치한 크레인을 추락시켜 템파베이 타임즈 빌딩에 큰 구멍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네이도는 또한 세인트 루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본부를 덮쳤는데 차량이 보관된 10,000제곱피트 규모의 철제 구조물을 단 몇 초 만에 파괴시켰습니다. 플랜트시티 관리자 빌 맥데니얼은 태어난 이후 계속 이 지역에 거주했는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홍수가 났었다며 도시에 약 34cm의 비가 내렸으며 비상대원들은 밤새 30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 18인치, 즉 45cm의 비가 내려 구조대원들은 허리가 잠긴 채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한 116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주 저녁에 발령됐는데 이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로 전봇대 등이 쓰러지면서 불이 붙어 건물 전체가 타는 끔찍한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전력회사 추적업체 파인드 에너지에 따르면 목요일 아침 플로리다에서 3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전기 공급 중단을 겪고 있으며 브레이든턴 경찰서장 멜라니 베버는 도시의 60% 이상이 전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밀튼은 줄을 이동하면서 1등급 폭풍으로 약화됐으며 시속 85마일로 움직이고 있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역사에 남을 세계의 폭풍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허리케인 밀튼은 최대 46.5cm의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천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이라고 기상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다에 표류된 선장을 구하고 울타리에 버티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등 최소 340명과 49마리의 애완동물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롱보트키 해안 한가운데서 선장이 표류돼 간절하게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튼이 플로리다에 강타하기 몇 시간 전 배를 수리하기 위해 걸프 연안에서 바다로 향한 선장은 그대로 허리케인 속에 갇혀 최대 25피트 높이의 파도와 최대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약 8시간 후 선장은 열린 쿨러에 매달려 있는 채 발견되었고 롱보트키 해안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내릴 강수량으로 플로리다주를 파괴한 허리케인 밀튼은 역사에 손꼽힐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밀턴이 상륙한 24시간 동안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는 18.3인치, 즉 46c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5.09인치가 내렸는데 이는 매년 약 0.1%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만 지역 일부의 최고 강수량은 10월 4개월에서 6개월치의 비와 맞먹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수요일 저녁 3시간 동안 9인치, 즉 22c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록적 폭우와 최대 풍속 115마일에 도달한 밀턴의 여파로 플로리다에서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리케인 헬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륙한 밀튼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야구 경기장의 지붕을 뜯어내고 건설 크레인을 무너뜨려 건물에 구멍을 냈습니다. 구조대는 허리케인 밀튼의 잔해에서 플로리다 주민들을 계속해서 구조해 최소 340명과 49마리의 애완동물을 구출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밀튼이 10피트 이상의 폭풍 해일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밀턴의 경로를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비정상적으로 정확해 최대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2025년 새해 사회보장연금이 2.5% 월 $50 오른다고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콜라, 즉 생활비 조정은 물가 진정으로 근년 들어 가장 낮은 2.5% 인상에 그친 겁니다. 미국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7천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2025년 새에 2.5% 인상돼 월 $50 오르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비를 조정하는 콜라를 2025년 새에 2.5% 인상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해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이 월 $50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평균 사회보장연금은 월 $1,927이므로 2025년 1월부터는 $50 늘어난 $1,976가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월 $3,014에서 새해 1월부터는 $3,089로 오릅니다. 하지만 새해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은 2021년 이래 가장 적게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진정됐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콜라 조정률은 지난 2021년 1.3%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가 급등에 따라 2022년에는 5.9% 올랐고 2023년에는 최고치인 8.7% 인상됐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물가 진정으로 3.2% 오른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미국인 6,79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수인 은퇴자들은 5,120만 명이고 그 부양가족이 26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1,910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은 720만 명이 받고 있고 그 부양가족 11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1,538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미망인들은 580만 명으로 이들은 한 달에 1,508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젊은 시절 매년 최소 수천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며 사회보장세를 내면 1년에 4점을 취득하고 40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10년을 쌓아야 합니다. 40점을 넘긴 후에 62세부터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면 대략 80% 정도 수령하게 되고 67세부터 연금을 타게 되면 100%를 받고 70세 이후에 받으면 107%를 타게 됩니다.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2.4%로 소폭 더 진정됐으나 예상보다 느려 기준금리 인하는 B컷보다는 스몰컷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두 번의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 열기에도 물가 불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전년보다는 2.4% 인상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에 2.5%보다 소폭 더 진정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2.3%보다는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9월 대도시 물가에서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2.3%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은 1.9% 떨어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9월에 3.3%로 전달의 3.2%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는 0.2% 올라 진정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4.9%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9월의 CPI 소비자 물가가 9월 고용 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9월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 증가가 25만 4천 개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고용 열기와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흔들릴 수 있으나 아직은 물가 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인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기준금리를 내리되 0.5포인트 B컷보다는 0.25포인트씩 두 번 내리는 스몰컷으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1월 7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89%, 12월 18일 0.25포인트 또 인하할 가능성은 8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75 내지 5%에서 11월 7일에는 4.50 내지 4.75%로 더 내려가고 12월 18일에는 4.25 내지 4.50%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달 일리노이, 미시건, 위스콘신주 등 미국 중서부 지역 일부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9개 주에서 수십 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최근 이 계란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FDA는 리콜에 대한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 식품의약국이 지난달 발표된 경고를 업그레이드해 소비자에게 계란 섭취 시 심각한 반응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살모넬라균 우려로 인해 리콜된 계란의 위험성을 FDA가 가장 높은 위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FDA는 1등급 분류를 위법 제품을 사용하거나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정의했습니다. FDA는 마일로스 폴트리 팜스, 토니스 프레시 마켓에서 리콜된 달걀을 먹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9월 6일에 첫 번째 리콜을 발표했지만 최근 그 단계를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버지니아, 콜로라도를 포함한 9개 주에서 65명이 해당 회사들에서 공급한 계란을 소비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리콜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부분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계란을 감염시킨 살모넬라균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특히 노인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과 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FDA는 소규모 사업체 식료품점이 농장에서 공급한 모든 계란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계란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의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에 배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토니스 프레시마켓의 대변인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리콜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제거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살모넬라 증상은 최대 72시간 이내에 나타나며 보통 4일에서 7일간 지속됩니다. 감염될 경우 설사, 발열, 복통 및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겪으며 어린이, 노인,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90년대에 지어져 저가에 렌트해온 공공주택들의 30년 의무 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수십만 가구들이 2배 이상의 렌트비를 내거나 아니면 강제 퇴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22만 3천 곳의 저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쫓겨날 위기를 맞자 로컬 정부들이 해당 주택들을 사들이거나 또 다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저가 렌트 주택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연방 국유지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업자들이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들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4년간 300만 호를 공급해 렌트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저가의 렌트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1986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90년대 건축붐이 일어 미 전역에서 주로 아파트먼트 단지를 중심으로 360만 유닛이 세워져 저소득층들이 장기간 낮은 렌트비로 살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아 아파트먼트 등 공공주택을 세운 후에 절반 가격의 렌트비를 받아왔는데 최소 30년 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 유닛의 공공주택들이 대부분 90년대에 건립됐기 때문에 30년간의 의무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30년 의무기간이 만료된 공공주택에서는 한 달 렌트비가 $1,100에서 $2,660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결국 이들 저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주로 저소득층은 어느 날 갑자기 2배 이상 오른 렌트비를 내기 위해 한 달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하는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벌기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급등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22만 3천 유닛이 현재 30년 의무화 기간이 종료돼 렌트비가 급등하고 강제 퇴거령이 내려지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맞은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들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30년 시한이 만료되는 공공주택의 소유 회사들에게 $1,500만 제공하고 2034년까지 저가의 렌트비를 유지해 주도록 합의했습니다.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들은 30년 의무 기간이 끝나는 공공주택들을 아예 사들여 저가 렌트 주택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소유 회사들에게 새로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미국과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고액일 경우에도 양국에 2번 세금을 내지 않고 한 번만 납부하도록 세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감세카드를 핵심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돈을 벌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힌 입장에서 나는 미국만 시행하고 있는 더블 텍세이션, 즉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데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중과세 폐지 방안이 시행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며 번 근로소득은 물론 투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거주국이나 미국에서 한 번만 세금을 내게 한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후보는 사회보장연금과 팁소득, 오버타임 초과수당 등의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2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내건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구촌에서 미국만 거의 유일하게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내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해 토탈 소득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양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이미 체결돼 있어 대다수는 양국 중 한 곳에서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서는 첫 12만 6,500달러까지만 면세되고 그 이상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이중과세 폐지가 실행되면 예외를 생각할 필요 없이 고소득은 물론 투자소득, 은퇴소득 등도 모두 이중과세가 없어져 한쪽에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이중과세를 없앨 것인지 세부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꾸준히 개선할 사안으로 꼽혀와 세법 개정 시 반영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440만 명이고 그중에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2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규모이지만 추박빙 승부에서는 몇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 중년 여성들을 겨냥해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까지 메디케어에서 커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년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팁소득, 오버타임과 함께 소셜연금에도 세금을 없애겠다는 감세 카드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미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하고 있는 7,600만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양육을 마쳤으나 본인들의 노후 생활과 헬스케어, 롱텀 케어에 크게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중년층은 자녀를 기르는 동시에 늙어가는 부모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미 시니어, 노년층 유권자들을 직접 겨냥해 7천만 명이 받고 있는 소셜연금에는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없애겠다고 공약한 소득세는 사회보장연금뿐만 아니라 팁소득과 오버타임,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tax on Social Security. We're going to stop it. And we will have no tax on tips. I said that was my plan. We will end all taxes on overtime. You know what that means? 이에 맞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샌드위치 세대, 특히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에 근심하고 있는 중년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노부모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 등 홈케어 비용을 서로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In the sandwich generation, there are so many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right in the middle. They're taking care of their kids and they're taking care of their aging parents. What I am proposing is that basically what we will do is allow Medicare to cover in-home health care. 해리스 후보는 현재는 메디케어에서 홈케어 시에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치료가 요구될 때 한해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 서비스도 커버해주고 있으나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럴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너싱홈,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비용 걱정을 덜고 집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와 함께 보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3,000, $3,600, 신생아 첫 해에는 $6,000까지 제공하는 동시에 연간 보육비가 근로가정의 연소득에서 7%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제약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처방약값 인하를 더 확대해 절약하는 메디케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감세 공약들을 실천하면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를 늘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10년간 7조 5천억 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려 해리스 후보의 공약 3조 5천억 달러보다 감세 공약에 있어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각종 감세와 세제 혜택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나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미 통제불능인 미국의 국가부채를 대폭 늘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tax on Social Security. We're going to stop it. And we will have no tax on tips. I said that was my plan. We will end all taxes on overtime. You know what that means?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3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실행하면 10년간 국가부채를 최소 7조 5천억 달러 늘리고 해리스 후보는 3조 5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비당파적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새 보고서에서 추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자신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공약했는데 이 때문에 10년간 5조 3,500억 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오버타임 면세에 2조 달러, 사회보장연금 면세에 1조 3천억 달러, 팁소득 노텍스에 3천억 달러의 세입이 없어져 그만큼 국가부채를 늘리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nd a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1% to 15% solely for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We will expand the tax deduction for startups to $50,000. It's essentially a tax cut. 이와 함께 미국산을 만드는 회사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추는데 10년간 2천억 달러를 들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공언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적과 체포 추방에는 10년간 3,500억 달러나 들여야 하고 국방비도 4천억 달러 증액하게 될 것으로 공약해 그만큼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입품의 20%, 중국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관세 세입은 10년간 2조 7천억 달러를 걷어들여 다른 감세나 소요 예산에 투입하게 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10년간 3조 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3,000달러에서 3,600달러, 신생아 첫해 6,000달러를 확대 제공하는 데 1조 3천억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와 같이 제안한 팁 소득에 대한 면세는 저임금 근로자에 한해 시행해 10년간 2천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하우싱 주거 지원도 두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에 드는 소요 비용은 트럼프 후보가 1,500억 달러인 데 비해 해리스 후보는 첫집 마련 시 25,000달러씩 지원을 포함시켜 2,5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9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또 각 세금 인상으로 자본이득세 8,500억 달러, 투자소득세 8천억 달러, 글로벌 최저세 부과로 5,500억 달러를 걷어들이고 처방약값 인하로 2,500억 달러를 절약해 다른 곳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